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뭐 북한 핵 문제라든가 또 뭐 미국 문제 또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 한 주간 제일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사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그렇죠. 시끌벅적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벌써 장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도 왜 이렇게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제주도까지 충분히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갖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공격하는 거로는 완성품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그 약속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한테. 대신에 미국이 핵폭탄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핵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보복해 줄 확률은 100%입니다. 왜 100%냐면은 미국 본토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거는 핵 전략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을 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공격하면은 미국한테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한테 복수를 당하지 않은 채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면은 그러면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이 수령님대에 조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까지 가는 그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기네가 걱정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조국 통일 과업을 이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까지 가야지 무기로서의 그 성능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그럴 거예요.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통일 전쟁에 당신네는 제발 개입하지 말라. 그런데 당신네들이 개입하면 미국이 개입하면은 북한이 질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은 못 진다. 로스앤젤레스라도 핵폭탄으로 전멸을 시키고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냐? 그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라고 하면은 그때 정말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기가 정말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 전력이 완성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단 한 발이라도 좋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을 가지는 날, 그날 이제 북한의 핵 전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질문이 나와요. 그때 북한은 한국을 핵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 이제 미국은 너네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복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랑 싸우겠다는 소리야? 항복해. 북한의 핵 보유의 마지막 목표는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고 그리고 북한은 무기를 쓰지 않고 한국을 통일하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뭐 잘 이해를 하면은 북한이 왜 저렇게 고생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박사님, 그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만약에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네. 미국이 그렇죠. 그것을 허용해 줄 것인지 예.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예. 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그 북한은 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거를 ICBM이라고 부르는데 인터컨티넨탈이라는 뜻입니다. 대륙을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것을 인터컨티넨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이 가장 최근에 3월 24일 날 쏜 미사일이 사정거리를 한 15,000km 정도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금년 들어서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실은 4번 쏜 거로 돼 있습니다. 2월 말, 2월 27일 날 한 번 쏘고 3월 5일 날 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우리나라 그 대선이 있었죠. 근데 대선 그 무렵에 그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 3월 16일 날 쐈는데 그거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날라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날 다시 쐈는데 그것은 성공을 했는데 차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한국 그 언론들이 이것은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 완성됐느냐, 미국을 100% 맞출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고 지금 일단 그 사정거리가 10,000km 정도 날아가는 그 모습은 증명을 해 보였는데 미사일은 이제 그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재진입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우주로 나가서 쭉 한 뭐 10,000km를 미국 쪽으로 날아가서 다시 미국에서 이 지구로 들어가는 그런 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뭐 못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방치할 경우에 뭐 한 1년 정도 이내에 진짜 완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이영환 PD께서 물어보셨듯이 미국이 이 상태로 허락할 거냐? 저는 국제정치학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허락할 수 없냐 보면은 만약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므로써 북한은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미사일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못 막아주니까. 그러면 일본이 질문할 겁니다. 미국한테 지금 당신네들은 나를 막아주지 못할 거다. 왜 미국까지 가는 거가 있는데 나를 막아주겠냐? 한국도 못 막아주고 나도 못 막아주는데 나는 내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일본이 핵을 만들겠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 핵을 허락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북한 핵이 미국에 막 떨어지더라도 나는 일본을 도와줄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떤 일본 사람이 믿겠어요? 그렇게 일본이 나는 내 거 만들겠다라고 얘기할 텐데 일본의 핵무장 능력은 정말 그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그 벌써 나온 지 한 10년도 넘은 책인데 거기서 읽었던 기억인데 일본은 하룻밤 사이에 단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어로 almost overnight, 거의 내일, 오늘 결심하면 내일이란 소리입니다.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armed state. 일본은 정말 단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핵무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의 핵무장 능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핵무장을 했다 칩시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순간 아마도 일본은 더 이상 미국한테 의존하는 뭐 미국의 동맹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그 자체 강대국이고 미국하고는 감정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핵폭탄을 2발이나 맞았고 그래서 일본이 그 어느 날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확 나빠질 텐데 일본을 핵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본, 한국을 공격할 정도가 아니라 미국까지 날라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이거는 아마도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국제 정치를 다 망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허락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이 ICBM 미사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은 뭐 폭격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거의 폭격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 죽어라 말렸다고 그러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관도하고서 이제 미국이 안 했는데 지금 그때하고는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다 그러면은 미국은 나는 그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스타일의 국가가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두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북한이 이 못된 나라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핵 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의 도전이 아니라 일본의 도전까지도 미국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의 반응,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문 정권이 대응이 오던 것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죠. 대응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본심 말이죠. 미국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너네들이 탱크를 가지고 오더라도 나는 핵을 쓸 수가 있어. 너네들이 재래식으로 덤벼도 나는 핵을 쓸 수가 있어. 그것이 미국 핵 전략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no forced use, 절대로 나는 먼저 쓰지 않는다. 중국은 말이죠. 핵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먼저 쏘지 않아. 너가 핵을 쏘면 그때 나는 쏠 뿐이야. 그래서 마치 말로 들으면은 중국이 훨씬 더 선량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그건 왜 이제 미국이 나는 언제라도 핵을 쓸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토 같은 데 보면 소련 탱크가 몇만 대가 되는데 미국은 몇천 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련 탱크가 못 오게 하려면은 우리는 핵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 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의 핵 전략이 처음으로 바뀐 거가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상대방이 핵을 쓰지 않는 한 우리는 핵을 안 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럼 우리 안 막아주겠다는 소리냐, 너네 재래식 무기가 소련이나 중국보다 약한데 핵무기를 안 쓰면 걔네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하고서 바로 3월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핵을 미리 쓸 수 있다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는 핵을 먼저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3월 25일 날 핵 우리가 먼저 쓸 수 있어요라고 바꿨는데, 이것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도 관련이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선제 핵 공격을 미국은 할 수 있다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하고 지금 뭐 아직 윤 대통령이 취임은 안 했습니다만은 당선된 이후에 그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와, 이제 공기가 변했구나 할 정도로 3월 24일 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 쏘기 한 이틀 전인가 그 국방부가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보고가 너무 재밌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내용의 그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또 핵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은
뭐 도발을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쐈다는 뜻이 아니라 핵실험을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한국에 불러들이겠다. 미국하고 함께 그 미국의 비행기, 폭격기, 뭐 미국의 그 군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에 오게 하고 그리고 북한이 한 것과 같은 종류의 훈련을 우리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응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 보고가 있고 하루 이틀 지난 3월 2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 다음 날 우리나라가 하는 훈련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35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 자유진영의 전투기 중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F-22라는 비행기 다음으로 아주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일 좋은 건데 뭐가 특히 좋은 거냐? 이 비행기는 스텔스입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들어가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왔는지를 모르는 그런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28대를 한 군데다 놔놓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그게 멀리서 보면은 마치 코끼리가 걸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미국이 드문드문합니다. 상대방한테 겁줄 때 아주 제일 무서운 폭격기, 전투기 이런 거를 비행장에 몇십 대 몇백 대 갖다 놓고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엘레펀트 워크, 코끼리 걸음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그 북한이 3월 24일 날 미사일 쏜데 대응해서 3월 25일 날 그 엘레펀트 워크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비행기는 그 능력상으로 북한을 언제라도 들어가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초토화시키고 나올 수가 있는 물론 이제 거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 그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100%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 미국의 협조를 받으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비행기를 그 활주로에다가 쫙 세워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그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유감이다 이런 것은 헛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난 5년 동안에 한국 정부가 말로 유감이다라고 그러고 장거리 미사일 쐈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두둔한 결과 북한은 5년 동안 다른 때보다 더 안심하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증가를 시켰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냥 다만 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직무유기.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고 북한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거 지난 5년 동안은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의 ICBM 미사일 문제를 이제 넘어가서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써 한 달이나 지속이 되고 한달 있는데요. 넘었죠.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전쟁 시의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연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크라이나가 마치 곧 이길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러시아는 이미 1차 목표를 완성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체 전쟁 시의 정보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좀 믿고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전달되는 정보, 그 전쟁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겁니다. 우크라이나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밀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됐고 그리고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3월 29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한 달 뭐 한 33일, 34일 그 정도 됐는데 전쟁 딱 시작됐을 때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살서부터 60살까지의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야 라고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정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 사는 나라라면은 정부가 왜 전쟁 나자마자 18살서부터 60살까지 남자는 나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릴까?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4천만 좀 넘습니다. 4천 한 2, 300만 되는데 거기서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를 빼면은 한 3천만 남을 겁니다. 3천만의 일반 시민이 있는데 요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415만 명 정도가 지금 탈출했습니다. 외국으로. 좋은 말로 하면 탈출이고 나쁜 말로 하면 도망간 겁니다. 도망. 좋은 말로 하면 피난이고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곳의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war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단계가 완성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영국 거도 안 보고 미국 거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이에요. 러시아하고 반쪽. 근데 그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저 중동 방송인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자지라 아주 유명하죠. 그 아랍 편이지만은 거기서 지금 3월 28일 현재 우크라이나 땅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러시아군한테 점령당했는지 그 지도가 있습니다. 아마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보다 한 6배쯤 넓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 정도만큼 아마 그 러시아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쟁할 때는 서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방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침략자이다 보니까 온 서방 세계, 나토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쪽이기보다는 그 나토, 미국, 우크라이나 쪽 뉴스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전부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공부할 때 한 나라는 열심히 방어를 해요. 한 나라는 열심히 공격을 하는데 100번 공격을 했는데 한 번 성공하고 99번 실패했습니다. 그럼 전쟁 결과는 이쪽에 플러스 1입니다. 100번 방어에 성공한 나라는 0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방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방어 잘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잘못하더라도 5번 공격했는데 한 번은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분석할 때 그런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청일 전쟁에 관한 러시아 외교관이 쓴 책을 읽었는데 청일 전쟁 끝난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자료가 전부 일본 자료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일본 자료만 봤지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아주 그 전쟁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언급을 했더라고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다. 그리고 둘 다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근데 둘은 전부 감정이 격앙돼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 의하면은 이긴 나라가 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현실에 그러니까 현실에 접근하는 그런 설명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일본 거를 주로 참조하였다라고 쓴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어떤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막 이긴대요. 근데 지금 이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제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네네. 지금 푸틴이 국방부 장관한테 막 소리를 쳐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심장마비로 막 쓰러졌다.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던데.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뭐 그럼 막 학살한다 그러고 뭐 소련이 러시아가 로켓포를 막 민간인 시설에 쐈다.
이것이 그 소련제인 것은 여기 봐라, 여기 Z라는 글자가 써 있지 않냐, 이게 소련 거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군데,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있습니다. 나치스가. 걔네들이 민간 시설에 쏘고서 사진을 자기네가 찍어가지고 소련이 쐈다라고 얘기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 서방 측, 우크라이나 측의 뉴스가 이제 압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사님, 그러면 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맺는다면 네. 결국에는 러시아의 요구대로 이 협상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제가 이제 엊그제 미국 폭스 뉴스를 보다가, 폭스 뉴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설해 주는 예비역 육군 대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잭 킨이라는 한 70대 중반쯤 되는 장군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게 뭐냐면 빨리 푸틴하고 협상을 하라고. 근데 이것은 참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잭킨 대장도 반 러시아 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고 협상하라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두 번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푸틴이 원하는 것은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결코 가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중립화, 뭐 나쁜 말은 군사적 무력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저쪽 동쪽에 있는 돈바스라는 지역은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친러시아입니다. 얘네들 독립시킬 것. 그리고 크리미아는 뭐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했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인데 이거 떼어낼 것. 그 땅 일부를 이제 러시아로 반환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는 너네들이 러시아어를 쓰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결코 서방이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교두보가 되는 일은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마 푸틴이 그 정도는 능히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크게 하면은 정말 우크라이나의 동쪽 절반을 잘라가지고 러시아 쪽에 포함시킬 수 있는, 뭐 그건 최고겠죠.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크라이나 헌법에 써 있는 겁니다.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거가.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중립을 지켜라. 그리고 이미 친러시아적인 이 지역을 러시아한테 떼어줘라, 독립을 시켜라 하는, 뭐 아주 얌전한 말로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라는 요 친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요 지역을 중립국으로 독립을 시켜라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를 아마 푸틴이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세요. 네. 현재 바이든이 나토에 가서 언급한 내용들 때문에 아주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는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젊었을 시절에 참 사람 선량하고 그냥 나이스 가이, 좋은 사람, 굿맨입니다. 그냥 좋은 동네 아저씨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외교 정책이라든가 어떤 국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식견을 가진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뭐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냥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나도 말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말 실수 많이 하는데, 지금 유럽 나토에서 지금 회의 중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갔습니다. 나토에 가가지고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폴란드에 지금 미군이 있는데 그 미군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말로 잘 싸웁니다. 그 사람들 아주 애국적이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당신네들도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지금 육군을 파견한다는 소리냐? 가면 소련군하고 미군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역사 일에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아 그건 아니고 파견한다는 소리 절대로 아니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푸틴은 지금 당신은 권력에서 쫓겨나와야 돼. 당신은 지금 그 러시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와야 돼. 나와야 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아 지금 미국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막 그냥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얘기한 중에서 그 푸틴은 저 푸주권 도살자야 저거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외교할 때 더군다나 전쟁할 때 상대방 그것도 약소국도 아니고 강대국의 지도자한테 너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는 도살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이 그 뭉치게 되는 조건으로 오히려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경우에 전쟁을 하는 지도자는 인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들이 보통 전쟁할 때는 인기가 막 올라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푸틴이 하는 거를 보고 잘한다라고 대답하는 국민이 거의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돌았나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전쟁할 때 보통 이제 그 전쟁할 때는 심지어는 그러죠. 전쟁할 때는 대통령 바꾸지 않는다고. 좀 못한 대통령이라도 전쟁 중일 때는 그 사람은 그냥 뽑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그 푸틴한테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그 바이든이 막 해댔고 그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그 언론들은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뭐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부정적이었지만은 그 영국의 평론가의 말을 빌려서 이런 그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Joe Biden is an embarrassment to America. 조 바이든은 미국의 참 걱정거리다. 미국의 걱정거리다라는 그 방송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지금 그리고 조 바이든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inor incursion, minor 조그만 분쟁, 뭐 조그만 갈등. 그래서 그 젤렌스키가 막 화를 내고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 말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러다가 3차 대전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뭐 엉망덤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고 미국 국무부는 대통령 말한 건 이런 뜻이 아니다 저런 뜻이 아니다 하고 그 진화하느라고 지금 급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바로 앞두고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말을 막 한 것, 이렇게 실수한 겁니다. 실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워낙 연로하고 만으로 80이 넘다 보니까 뭐 물론 만으로 80이라도 늙었다고 다 이렇게 그 정신이 모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몸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이든 같은 지금 현재 지도자가 미국의 패권 국가의 지도자로 되면서 국제 질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전과 같지 않은 기류가 좀 조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확실히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그 미국 그 CNN은 아주 친 바이든 방송이거든요. 친 바이든 방송에서 이제 그 서서히 비난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는 세상의 독재자들이 바이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줄 서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진 보면은 그 푸틴 있고 시진핑 있고 김정은이도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진 그려놓고 이런 세계의 독재자들이 지금 바이든을 시험하기 위해서 줄 서 있다. 그게 이제 그 국제 질서를 미국이 끌어가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끌어가는 국제 질서는 이 자유주의, 뭐 미국은 그 장사하는 나라니까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건데
네, 지금 그것이 지금 막 깨지고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에 의해서 막 깨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기승을 벌이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던 그런 그 세계 질서가 지금 깨져나가고 있고 지금 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세계 질서가 그 미국이 지구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시대의 세계 질서 그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시끄러운 세계 질서가 됩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그 전쟁을 막았죠. 다른 데 가서 너 이 나라 때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해가지고 협박하고 겁주고 그래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잘 못하고 그 바이든이 얘기를 해도 다른 나라 그 독재자들이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실히 지금 뭐 대만에서도 전쟁 난다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나느냐 마느냐에 걸려면 난다에 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이거는 참 그 뭐 이렇게 그 우울하죠. 우울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좀 막강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못된 놈들이 질서를 파탄시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뭐 직접 말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또 왔다 갔다 해요. 중국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이든이 중국 시진핑하고 영상 통화를 뭐 몇 시간을 했는데 당신이 러시아를 도와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한테 걸어뒀던 경제 제재를 다 풀어줄게 그랬습니다. 이게 앞뒤가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네네.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고 그럴 땐 방금 대만 얘기하셨잖아요. 네. 중국이 대만을 또 먹으러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있죠.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2판 4판입니다. 2판 4판일 때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푸틴이 원하던 것을 어느 정도 가져갔다 그러면은 미국이 뭐 그 푸틴한테 밀리는구나 라는 것을 중국이 확신하게 되면은 대만을 반드시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만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가 뭐 중국도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도 지금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제 빠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대만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2판 4판이다라고 뭐 가벼운 도발 또는 뭐 그보다 큰 도발로 이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푸틴이 원하는 대로 끝나면은 동아시아 사태는 분명히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참 이 이후의 상황들은 어쨌든 가정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진행되는지 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북한 너는 나랑 싸우든 너는 상대가 안 돼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인식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북한이 도발할 기미를 보이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도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조치 그리고 말로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우리가 그 참지 않을 거야 하고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린 용납할 수 없어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그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가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터진 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이나 한반도는 일본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 뭐 대만은 그 앞에 군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로 이제 주둔한다고 제가 좀 그 뭐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일본과 한국에는 아예 미국 육군과 공군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우크라이나하고는 달라요. 본질이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엊그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국방비 그 내년에는 국방비를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거 갖고 왔는데 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비가 8천억 불이 넘습니다.
작년까지는 뭐 7,8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8,100억 달러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동아시아를 그 우크라이나 내주듯이 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물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비를 이제 경계를 해야죠. 경계를. 네. 선생님 오늘도 이슈더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북한 이 미사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더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이슈더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우리 이 세월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어느 경우도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건강이에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뭐 한시라도 정말 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그 씩씩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옛날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침략을 당했을 때마다 결국은 그 의병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인식이 생겼어요. 국가는 정규군이 싸워서 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정규군이 잘 싸우는 나라라야지 그게 진짜 괜찮은 나라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의 그 위상에 걸맞는 그런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특히 우리가 세계 10등짜리 나라다운 그런 그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바로 통일인데 통일되면은 우리는 뭐 안보 문제가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그때는 중국 또는 일본 또는 러시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대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그들로부터는 안보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하여간 그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막강한 뭐 정신력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킬 그 대비 태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매주마다 또 일이 진전되는 대로 소개 잘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